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 OTT에서 방영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면서 우리 K푸드가 더욱 날개를 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82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 열풍에 힘입어서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를 끌게 될지 이와 함께 국내 음식료주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대책 일환으로 서울에 2만 호를 포함한 신규 택지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 생활권이 포함되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대책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오늘 현재 시세 말씀드리면요. 네. 3원 80전 더 올라서요. 네. 1,404원 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0전이요.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1,401원, 그러니까 네. 1,400원 넘으면서 바로 시초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거래일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서게 된 거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은 감세, 뭐 관세 이런 정책들이 나중에 현실화되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달러 강세가 현재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전망에 대한 시장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CME 패드워치를 보면, 시카고 상업거래소요.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34%까지.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였으니까 네. 상당히 높아진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러네요. 계속해서 변하는 건데, 뭐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타나면 아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배팅하는 시각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지금 미국 하원도 개표가 거의 끝났는데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공화당이 지금 과반수 네. 확보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공화당이 다 상하원 장악하게 되는 이런 현실도 네. 지금 트럼프 공약에 힘을 줄 것이다,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달러에 불을 지피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원화와 달러의 가치만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도 105.7 이러면서 넉 달 만에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주요국 통화 대비 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강달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환율 상단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1,420원에서 1,430원 수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데에 컨센서스가 지금 모이고 있고요.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달러 강세에 더해서 원화 약세에 대한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서 나타나는 환율이 아니라 원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네. 예를 들면 수출이 점차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구조적으로 더 수출이 좀 약해질 거고, 만약에 여기에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 더 약화될 거다. 그렇죠. 네. 이거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환율이 뭐 1,400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1,400원대 위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다이내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비트코인은 또 지금 얼마 정도까지 네. 온 겁니까? 이게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며칠째 계속 드려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데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불가피하게 전해드리는데 일단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면요. 네. 전날에 이제 89,000달러 선 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한 68,000달러대에서 움직였으니까 한 2주 사이에 2만 달러 넘게 오른 거죠.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도 1억 2천, 네, 지금 보니까 1억 2,700만 원대. 네. 제가 좀 전에 본 것보다 좀 더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다 오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코인 가격들도 다 급등을 하고 도지코인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지코인도 지금 뭐 머스크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폭등하고 있는 양상. 그래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보니까 네. 대선일 이후에 한 25%가 급등을 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우리 한화로 4,20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트레이드 효과로 그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20조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유가증권 나왔죠. 시장과 코스닥 시장마저 3조 원 이상 압도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건 또 좋지 않은 소식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이게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KDI가 네, 오늘 2024년 하반기 경제 전망 발표했고요. 뭐 당초 좀 예고는 하긴 했었지만 좀 많이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0.1%포인트씩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큰 폭으로 내린 거죠. KDI가 계속 지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약한 내수 회복. 역시 이번에도 내수 회복이 미약하다는 게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를 한 상태긴 한데 이것도 조정될 것 같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한 2.2에서 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KDI와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좀 근접해 가는 이런 양상으로 볼 수 있겠고 내수 부분을 보면 민간 소비는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건설 부분. 그래서 이 건설 부분이 부진한 상황이 내수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꼽았고요. 건설 투자 증가율만 보면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내년까지도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봤고 네. 이런 건설업체들의 채무 건전성 문제가 실물 경제로 파급돼서 내수를 제약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실기론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타이밍이 좀 늦었다. 그래서 그 부정적 영향이 내수에 미치는 게 생각보다 컸다. 이런 평가를 다시 한번 내리기도 했습니다. KDI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KDI에서 네, 그래요? 오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2.1에서 2.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내수 일부가 회복은 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질 거다.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고용 부분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 올해는 18만 명인데 내년에는 14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고용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봤고요. 네. 물가는 다만 한 1.6%로 목표치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전망과 함께 또 최대 경제 현안으로 요즘 부상하고 있는 거 트럼프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KDI도 여기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수출 증가량이 올해 7%에서 내년에 2.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거는 내년에 트럼프의 이른바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이런 수출 둔화를 전망한 겁니다. 네. 만약에 더 빠르게 내년부터 관세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0% 전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여파가 시장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2,287건, 전월세 거래량은 13,200여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주택 유형별로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682건, 전월세 거래량 7,500여 건으로 각각 집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좀 따로 떼놓고 보면 이제 7월에 9,000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8월에는 6,300여 건, 9월에는 2,900여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는 2,200여 건까지 빠르게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월 매매 거래량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23% 하락한 거고 네. 고점 아까 기록했던 7월과 비교하면 네. 74.7%나 크게 감소한 수치 네, 나타내고 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 또한 10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도 역시 9월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전체적으로 간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 임대차 거래량 모두 감소한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올 상반기 K푸드 열풍에 국내 음식료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여전히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주가는 주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피크아웃 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흑백 요리사의 글로벌 흥행은 물론이고 또 점점 확산되고 있는 K푸드의 인기에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음식료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보고요. 흑백 요리사 흥행에 때맞춰서 상장한 더본 코리아 등 음식료품 주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김정욱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흥행 요소가 많기도 했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관심을 이렇게 끌게 된 이유가 우리 K푸드에 대한 흥미 또 인기 덕분이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 인기는 올해 연초부터 강했죠. 그리고 여러 컨텐츠 그리고 K-팝 스타들 통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요리 경연 프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K 셰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네. 해당 이제 브랜드들 관련해서 이제 협업된 콜라보 제품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셰프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여러 이제 OTT 서비스나 또 유튜브 통해서도 새로운 영상물로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도 조금 지속성 있는 또 컨텐츠로서 좀 파급력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옛날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네. 라면 하나 먹어보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한 일이었죠. 네. 우리 라면을 못 구하면 이제 일본 라면이라도 구해서 네. 먹고 싶은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음식이.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우리 음식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인기에 팔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딜 가셔도 뭐 네.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또 네. 최근에 유럽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한식당도 되게 많아졌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찾기 어렵지만 지금은 뭐 하나 건너 하나 꼴로 이렇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유럽에 네. 가서도 네. 한식 먹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한식당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게 좀 귀할 때는 네.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설렁탕 네. 한 그릇을 먹어도 뉴욕에 몇 번가 이런 데 가면 한식장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싼데 요즘은
오히려 더 올랐나요? 아니면 조금 많아지면 내려갔나요? 혹시? 지금도 네.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네. 비싼 편입니다. 아, 그 그래요. 미국 뉴욕에도 이제 기사 식당이라는 약간 컨셉트로 식당이 네.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네. 가보셨나 보죠? 가보지 못하고 이제 전에 아. 들었습니다. 아, 이런 그렇군요. 소개를 받았는데 네. 거의 한 객단가가 한 3만 원, 4만 원 아, 정도. 그래요. 네, 꽤 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네, 네. 자, 이 흑백요리사 열풍이 K푸드 수출에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뭐 보세요? 이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아직은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최근의 움직임들 동향들을 보시면 네. 편의점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콜라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인바운드 수요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 오면서 아.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이제 네. 수요가 창출될 거고. 또 브랜드 업체들, 글로벌 거점이 있는 브랜드 업체들까지 여기에 발맞춰 나간다라면 이제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단기에 바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콜라보 제품을 통해서 이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앞서 소개 말씀 주셨지만 이제 백종원 대표도 출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주식시장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최근에 며칠에 상장했죠, 이 더본코리아가요. 오늘 네. 저도 주가를 좀 지켜봤는데 11월 초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공모가가 얼마였었죠? 36,000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처음에 첫날부터 무척 많이 올랐다가 연이틀 좀 연이틀 하락세를 오르다가 또 보였습니다. 연이틀 예. 빠졌다가 오늘은 정말 주식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또 이제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등을 했죠. 네. 뭐 첫날은 한 5만 원, 51,4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시초가 대비는 한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네, 공모가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후에는 이제 보합세를 보이다가 연이틀 하락했다 오늘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장중에는 뭐 20% 이상 오르다가 오늘은 15%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네.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백종원 대표께서 출연하시면서 이슈도 많이 됐었고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백종원 대표 자체의 인지도도 뭐 동남아 또 글로벌 쪽에서 많이 올라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공모 청약을 할 때도 좀 흥행 요소가 됐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네. 개인 투자들의 이제 관심을 끌만한 요인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모가가 36,000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34,000원에 네.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얼마라고요? 오늘 이제 15% 상승해서 네. 지금은 한 47,000원 정도, 47,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처음에 이틀은 처음엔 좀 괜찮다가 이틀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니 그래도 네. 오늘 같은 날 잘 버텨줘서 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딱 공모가 올라갔보다 네.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은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 IPO 종목들이 네. 초기에 이제 뭐 요즘에는 막 따상이라든지 막 이런 네.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 시장이 핫할 때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상장 직후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던 거고 다시 좀 반등 기미가 나온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긴 하죠. 예, 지난주에 이제 금투세 해제가 되면서 네. 이 시장에 좀 온기가 돌았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좀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발생하면서 네. 또 한국 시장이 좀 소외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도 사실 낙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에 이제 오히려 좀 이런 상승이 좀 빛을 냈는데 이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이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비교 대상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런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하면서 좀 해외까지 성장하겠다라는 이 출사표를 던진 기업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군이 조금 적은 편이고, 그럼 일반 식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제조업은 아니고 좀 네. 유통에 가까운 네.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참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인가에 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요, 보통요? 보통 이제 동종 업계에 이제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네. 밸류에이션의 평균을 적용하는 편이 많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신세계푸드나 뭐 풀무원 이런 네. 동종 기업들의 이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상장할 때 이 공모가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마 한 15배 정도 PER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공모가 산정을 했는데 네. 음식료 업체들의 지금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일반 식품 기업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15배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체 비즈니스가 대부분 좀 내수에 있는 기업한테 15배 이상을 밸류에이션 주는 걸 맞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네. 상장을 하면서 이제 보여준 전망 그리고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프랜차이즈로 글로벌을 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 하지만 네. 관련된 소스 제조 기술은 없으니 소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전략들은 중국에 있는 이제 하이디라오 같은 이런 허거 업체라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허거, 네. 그 상장사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이전처럼 뭐 프랜차이즈 쪽 국내 쪽으로 멀티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네. 내수 소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들이 열광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반대로 네. 해외 쪽으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뭐 PB 제품을 나간다든지 또는 프랜차이즈와 이제 협력해서 B2B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쪽의 수출 전망은 더 밝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이제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 예. 구독자가 이제 몇백만에 달하기 때문에 이 채널 역시도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들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번역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현지 네. 언어로 이제 동시 통역도 바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막도 깔리고 이렇게 하면 이 구독자 수가 이제 뭐 한 100만 명, 200만 명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1000만 명대로 급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이제 준다라면은 이 백종원 대표도 흑백 요리사 이전에는 해외 나갔을 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는 인지도가 많이 확실히 올라와서 달라졌겠죠. 동남아 쪽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 좀 흥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또 기업 밸류에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아까 그 이게 지금 그 브랜드 뭐죠? 이렇게 더본의 사업 구조가 프랜차이즈에 그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국내 증시에서는 좀 힘을 못 쓰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이제 뭐 그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이제 뭐 교촌 F&B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물론 네. 약간 결이 다르지만 치킨 프랜차이즈와 이제 더본 같은 이제 한식 멀티 브랜드 프랜차이즈 다르지만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제 수가 이제 좀 적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촌 F&B의 성과가 좋지도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네. 더본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매출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백다방인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다점포 전략으로 간 제품들의 브랜드가 매출이 좋았던 거고 기존에 우리가 좀 유명했던 뭐 한식포차나 뭐 네. 세마식당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쪽만 집중했을 때는 사실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또 양극화되면서 좀 일상적인 소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또 이 외식 소비한다면 조금 하이엔드로 가게 되거든요. 본인이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네, 네. 또는 이제 뭐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의미 있고 사진 찍을 만한 프랜차이즈 또는 외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 프랜차이즈도 좀 양극화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는 뭐 향후에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도 국내 프랜차이즈를 계속 이렇게 강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네. 출점 실적이 관건이라는 그런 또 증권사 분석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근데 국내에서도 사실 프랜차이즈업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도 이게 프랜차이즈를 대규모로 점포를 늘려간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기존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하든지 이쪽에 네. 뭐 식자재나 소스를 납품하든지 이런 아까 식으로 말씀하셨던, JV 네. 형식,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와 비슷한 협업을 통한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를 직접 가고 진출하는 부분은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해외 쪽에서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라면이 선두주자에 있고요. 네. 기업들의 실적 전체로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인데 네. 수출 실적만 본다라면 하반기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여전히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K 콘텐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도 K-팝 스타들 연일 이제 히트곡들이 나오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K푸드 수출 뭐 하반기까지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전히 라면이 주력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쌀 가공식
가공식품, 과자 이런 게 인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성장세를 고르게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출 측면에서 이제 뭐 라면을 본다라면 네. 기존에 이제 중국, 일본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 미주,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별로 이제 구매하는 선 국가별로 좀 작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로 보면 사이즈가 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수출로 대응하기에 용이하다. 농심도 올해 상반기에 라면 공장 증설을 해서 수출 물량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삼양식품은 내년도 5월달에 라면 공장 2공장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서요? 네, 밀양 2공장입니다. 아, 그래요? 밀양 1공장이 있고 이제 2공장이 내년 5월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적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 삼양식품의 실적이 더 높은 레벨을 보여주기 좀 어렵겠지만 유지하는 정도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이 기업체 코멘트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예,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달라는 뭐 채널이나 지역들은 많은데 이걸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도 5월달에 이제 증설 물량이 나오게 되면 또 네. 가동률이 얼마가 올라갈지 또 이게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 좀 이런 가시성 있는 성장 모멘텀을 여전히 라면 쪽에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그게 각 세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분야별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어떻습니까? K푸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뜬금없을까? 아니면 이제 연관 효과를 생각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약간 그런 어떤 사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관련된 문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관세죠. 예, 관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철강 등과 같은 이제 약간 B2B 산업들 측면에서는 영향을 좀 피해가 넣을 것 같고 일단은 관세 부분을 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면 영업이익에 좀 큰 영향을 주는 거는 B2B 쪽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더라도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식품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 식품 쪽의 관세를 10% 인상한다. 그리고 한 20% 인상한다. 저는 한 10%대 관세 인상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기업들이 좀 감내할 만한 수준일 거다. 어떻게 감내하냐면 네.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겠죠. 네.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는 네. 올려도 네.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다. 네. 네. 장점은 뭐냐면 식품업체들의 제품은 대부분 B2C라는 점이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B2B면 사실 가격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얼마나 더 낮게 공급하냐가 중요할 텐데 B2C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네. 더불어서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라면이 그렇죠. 예, 해외에서 아직까지 아무리 비싸다 한 끼로 하더라도 해결하기에는 네, 1,500원, 2,000원 저렴한 정도의 가격인 거죠. 어찌 보면. ASP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정도에서 관세 10%를 반영해서 판가를 인상했을 때 네. 소비가 충격을 줄까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관세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만한 이슈긴 하지만 인상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폭 자체가 한 10% 내외 정도라면은 식품업체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B2C 브랜드 제품이라는 점에서 네. 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라면이든 뭐든 이런 거 대부분 거기 들어간 밀가루하고요. 네. 뭐 팜유라든가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원 부재료를 수입하죠. 주로 미국에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환율이 고환율이면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연 해지가 되는 게 매출처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이 이제 해외 비중이 7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다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네. 원재료 측면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네. 또 수출 매출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네.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네. 자, 상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음식료품의 그 수출이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출 중심의 음식료품 그 주식도 좋았었어요. 뜨거웠죠. 네, 네. 뜨거웠어요.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10월까지 수출 실적은 좋았는데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네. 반영이 됐는지 약간 좀 주춤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질 못하고 있어서 네,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상반기에 제가 출연했을 때와 좀 온도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는 워낙 그 K푸드 테마가 더해지면서 맞습니다. K푸드에 그냥 K자만 붙으면 다 날아가는 주식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수출 뉴스라든지 뭐 제품 입점 소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주가였다면 근데 2분기부터 조금씩 균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피크아웃이다. 네. 정점을 실적이- 찍은 거 아닌가. 실적이 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K푸드가 성장하는 건 유효하고 여전히 장기 방향성은 맞으나 네. 그 가는 과정에서 국내 실적이 망가지면서 국내 소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은 가공식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네. 제가 최근에도 자료를 작성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가계 수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 나온 것보다도 더 적게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는 명목 금액이 주는 건 아닌데 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 이제 수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비 감소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케팅비, 판촉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좀 악순환. 그래서 해외 쪽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이 올라오기 전에 국내 쪽이 발목을 잡으면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을 도래하다 보니까 2분기 지나면서 주가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 분위기는 지금은 오히려 실적과 그다음에 내년도 K푸드 측면에서 정말 가시성 있는 삼양식품처럼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성장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요 그 KT&T 그 주가가 음식료 산업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KT&G 뭐 대표적인 담배 기업이죠. 근데 담배는 보시면 지난 10년간 담배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가격 상승이 없었던 소비재 담배를 팔고 있는데 네. 그런 실적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올해 주주환원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K 밸류업 밸류업도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부합하는 유일한 소비재 기업이 KT&G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KT&G가 이제 9년 만에 대표이사가 좀 교체가 됐는데 교체 이후에 이제 대표이사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글로벌 빅펀드를 만나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동안 이 회사의 ROE가 개선이 안 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자본이 순진하게 쌓이기만 하고 네. 자본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 네. 여기 질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반성해서 KT&G가 이전보다 확실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 실제로 네. 그 정책이 지난주 실적 발표 때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개년 주주환원이라고 해서 네. 약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이제 주주환원을 약속했었는데 네. 그 규모가 이제 3.7조 원으로 늘면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됐고요. 기간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들을 더 매각을 해서 추가 재원을 만들어서 1조 네. 원을 더 주주환원을 하겠다. 그럼 지금 대략 한 4.7조 원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향후 27년까지 4.7조 원의 주주환원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매각 가치에 따라서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주주환원이 나온다면 기존에 이 회사가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네. 그 해 단기 순이익 대비 얼마 정도를 환원하느냐가 100%였다면 이제는 12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산업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네, 네. 네. 아파트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네. 이걸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그 이제 그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인기를 끌고 있죠. 않습니까? 네.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만한 우리 K푸드 기업이 있을까요?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네, 제가? 저도 조금 상상력을 네. 가미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제 브루노 마스가 이제 소주를 마시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제 씨께서 유튜브에 네. 그 소맥을 만드는 네. 제조법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 약간 한국의 술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소맥 같은 이제 카테고리 제품들이 인기를 네. 끌게 되면 네. 전 세계 맥주 브랜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1위 브랜드들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주만 더해서 필요한 플랫폼 거죠. 역할을 해주면 네. 소주 수출이 열리지 않을까? 소주 수출 기업들이 로제 씨와 콜라보하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음식료품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앞으로 또 지금 약간 상반기만큼 못하지만 또 네. 이제 지금 담아두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될거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짚어주세요. 저는 이제 뭐 뉴스 플로우를 보실 때 어떤 제품의 매출이 좋다 또는 이제 뭐 수출 품목 중에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제품이 실제로 매출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수라면은 원재료비죠. 그래서 글로벌 기상 이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환율 이슈 때문에 원재료비 원재료비 급등하게 따라서 또 네. 매출 전망과 달리 비용 전망이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측면에서 뉴스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시는 게 음식을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지난 11월 5일이었나요? 네. 이제 88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정부가 그 그린벨트 해제지를 발표했는데 이게 12년 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5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담았더라고요. 네, 이제 올해 하반기 5만 호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3만 호 추가 공급하면 이제 총 8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급분은 5만 호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총 4곳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5만 호의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위치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그리고 의왕시 오전 왕곡지구 그리고 의정부 용현지구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올해 5만 호, 내년에 3만 호라는 건 올해 5만 호 공급된다는 게 아니라 올해 5만 호 이제 공급 계획을 택지 발표하는 계획을 거고, 발표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또 3만 원을 맞습니다. 발표할 거라는 그 말씀이셨죠? 네. 제가 순간 헷갈려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심 안에서 어떤 녹지를 주면서 어떤 허파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녹지 지역도 많은 거고요. 수도권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정부 입장으로는 이번에 발표한 택지 지구들이 이미 이제 녹지 기능이 훼손됐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뭐 환경적인 보존 가치가 낮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뭐 공장이나 창고,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네, 난립해 네.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난개발이 발생할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택지지구를 조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오히려 뭐 향후에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 지역 개발에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기존 도심과도 연계해서 자족 기능도 넣고 그리고 이제 택지 생활권을 주민 편의 시설을 넣으면서 네. 수도권의 인구 분산 효과, 뭐 서울로 집중한 투자 수요 분산 효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한 곳이고요. 경기도가 아까 고양, 의왕, 의정부 해서 3곳, 네. 총 4곳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이 택지 지구별로 입지 여건을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일단 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지역은 역시 서울 서초에 있는 서리풀 맞습니다. 지구죠. 위치상으로는 뭐 가장 압도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67만 평 그리고 이제 2만 가구 규모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조성 택지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이제 위치는 서초구 방배하고 양재 생활권이고요. 주변에 이제 과천지구 그리고 과천의 주암지구, 네. 서초구의 내곡지구와 이제 연계 개발이나 주거벨트화가 가능한 이제 환경적인 장점을 갖추었는데요. 철도 접근성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뭐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도 가깝고 그리고 GTX 신호선 양재역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네. 뭐 그 외에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 내곡도시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접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약 대기 수요는 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리풀 지구에 그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넣을 계획이라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절반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서리풀 지구에 공급하는 2만 세대 중에 약 11,000호인 주택 55%는 신혼부부용 이제 미리 내 집이라고 장명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네. 장기 전세 주택 2 유형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제 신혼부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육아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뭐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단 10년 거주 후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거주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서 최대 20년 거주하실 수 있고요. 특히 기존의 장기 전세 주택과 달리 20년 뒤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권을 준다는 것이 그걸 미리 장점입니다. 확정해 주는 거예요. 네, 분양 전환권을 네. 준다. 네. 그럼 굉장히 인기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당시 공급할 신혼부부들이나 네. 출생 가구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지를 보면은 아까 뭘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그 우왕시 왕곡지구 네, 네. 오전동에 네. 거기가 규모가 아까 몇 평이라고 그러셨어요? 총 이제 57만 평이고요. 네. 이제 14,000 가구 조성돼서 이제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것 중에는 제일 택지 규모가 큽니다. 네. 서울 경기에서 이제 10km 남측에 위치해 있고요. 네. 우왕IC 인근에 이제 주변에 우왕의 군포신도시나 안산신도시 그리고 우왕 고천지구 그리고 우왕 호수 인근의 백운밸리 등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구 내에 이제 수변 공간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과천지식 정보타운과 이제 지정타. 연계 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나 바이오, 이제 산업 유치 같은 자적 기능의 택지도 일부 조성한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교통으로는 경수대로, 과천 봉담관, 도시 고속화도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경기도에서 이제 고양시 대곡지구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좀 맞습니다. 살펴볼까요? 고양시 대곡 역세권 지구는 이제 덕양구 내곡동 그리고 대장동 일원에서 60만 평의 그린벨트를 풉니다. 네. 총 주택의 조성수는 이제 9,400호 정도의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주택세 A 노선 그리고 3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 2024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개통할 예정인 이제 교외선까지 포함하면 5개 역세권이 맞물리는 곳이 이제 대곡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해선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이제 고양 창릉지구, 장항지구랑 연결하는 주거벨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고양시 창릉지구는 이제 3기 신도시의 주요 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이 향후에 이제 대곡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나 자족 기능을 좀 배치하게 되면 네. 정부의 보관대로라면 상업이나 문화 연계시설 이런 부분들도 적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중에서 의정부 용현지구 남았네요. 네, 공급 규모가 아까 24만 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이 지역은 이제 의정부 용현 택지인데요. 의정부 신곡동 그리고 용현동 일원에 조성이 됩니다. 네. 이제 규모는 81만 제곱미터 정도고요. 그리고 7,000호 규모의 주택을 건립합니다. 의정부가 좀 넓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계에서 약 이제 3km 북측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의정부시에 이제 좀 정중앙에 오, 위치해 그래요? 있는 택지라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인근에 의정부 법조타운 그리고 의정부 내 이제 고산 밀락지구 같은 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요. 네. 용현 일반 산업 단지라는 이제 공업 단지가 위치해 있고 해당하는 지역에 의정부 360 보충대, 그러니까 예전 군부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 이제 도시개발구역도 동시에 개발될 예정인데요. 2026년에 도봉산과 옥정 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고 네. 7호선도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요. 탑석역 연장 개발 호재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탑석역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집값 급등세를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한 이제 집값 상승세가 이제 주위로 좀 퍼져 나가는 그런 모양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지 전국이 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게 목표인데 네. 그러려면은 서울 내에 조금 더 많이 공급됐어야 되지 않았나. 물론 경기도도 네.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보단 서울 집값 을 안정시키려면은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경기도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하는 택지가 대부분 이제 서울 인접 10km 내의 생활권입니다. 네.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이제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의지를 한 번 더 강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의 택지가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추가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불만도 근데 서울에서 다 오른 게 아니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맞습니다.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서초 서리풀 지구가 포함돼서 강남권 입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 그동안 이제 물망지로 올랐었던 강남 세곡지구 그리고 네. 과천 가련지구 이제 하남시 일대도 그린벨트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남부의 강남 연접한 지역의 주택 공급, 뭐 그린벨트 해제를 바래왔던 이제 시장의 기대에서는 다소 벗어났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올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이제 강남권 주변이었었고 한강변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지역 호재가 더 겹쳐졌을 때 이들 지역의 집값 불안을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이런 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5년 상반기 그린벨트 3만 호를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택지 공급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발표될 여지는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집값 안정 효과는 어떠리라고 보세요? 장단기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좀 장단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시그널 그리고 이제 양질의 택지 확보를 보유한다는 부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택지 개발을 하려면 이제 지자체 특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연계 개발을 지자체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구 지정이 2026년이고 네. 지구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택지 보상 같은 이제 지진한 상황을 걸쳐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첫 분양이 2029년이고요. 네. 첫 입주가 2031년입니다. 네. 뭐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갖고 오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이번 대책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번 효과는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린벨트 뭐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면 뭐 집가가 막 오른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요? 저는 집가는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토지 가격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고서는 꾸준히 조금씩 네, 올랐죠. 물가 상승률을 정도는 이제 택지 가격 꾸준히 오르는 이슈들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즉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좀 차단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 취득할 때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관할 시군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거주 목적이나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는 이슈 때문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외에도 개발행위 제한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네. 신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토지의 분할 합병, 뭐 식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뭐 투기적 과수요를 받겠다는 정부 의지는 좀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다가 이런 분들은 거기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토를 하실 수 있고요. 그 해당하는 택지 지구의 토지를 일정 부분 받는 부분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채권 보상이라든지 현금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주택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이 나오면요 쭉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몇 년 한참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게 계속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도권의 그 주택이 노후하고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아파트의 4분의 1은 30년 이상 연한이 지난 준공된 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택지인 건 사실입니다. 네. 신축이 부족하고 그 부분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택지와 관련된 좋은 지역들을 미리 보유한다는 면에서는 네. 사실 다음 정부에서도 관련 택지 개발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